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위 의혹 첩보는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이 제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부시장은 KBS에 정부에서 여러 동향을 요구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제보 내용을 숨진 수사관이 아닌 다른 행정관이 정리해 경찰에 이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BS가 확인한 이 문건에는 이권 개입 의혹 말고도 인사비위 등 김기현 전 시장 주변 비리 의혹 67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이 청와대를 6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가 예산안 심사와 공수처 법안 조율 등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교체를 결정한 한국당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간부들과 함께 또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 계획도 밝혔는데 중대 결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경찰에 보낸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공직자가 청와대 행정관에게 관련 내용을 제보하면서 시작됐는데 이 공직자 다름 아닌 송병기 현 울산 부시장이었습니다. 송 부시장은 KBS의 일상적인 여론 전달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오승목 기자가 송병기 부시장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사람이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시장 시절 울산시 국장직에서 2015년 물러났다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현 시장의 선거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시장직 인수위 총괄 관사를 거쳐 현 울산시 부시장직까지 올랐습니다. 울산 지역 민주당 관계자는 송 부시장이 송철호 시장 당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1등 공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송 부시장이 상대 후보였던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것을 두고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 부시장은 요구에 의해 지역 여론 동향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KBS에 해명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여론들을 수집하는 쪽입니다. 지금 현재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서 언론 같은 게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동향들을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해주고 알려준 거죠. 일상적인 여론 전달이었을 뿐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동향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알려줬을 뿐이고요. 앞서 송 부시장은 지난해 초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의 레미콘 업체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도 주요 진술자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송 부시장을 불러 제보 전달 경위와 이후 첩보가 생산돼 실제 수사로 이어진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늘 청와대도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문서 접수에서 이첩까지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경찰에 건네진 문건은 숨진 수사관과 관련이 없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인데 이 제보자와 관련해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에 제보를 한 건 2017년 말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청와대 행정관 문모 씨에게 SNS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문 행정관은 받은 메시지를 보기 좋게 요약 편집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또 문 행정관은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이었지만 특감 반원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문건 이첩 경위도 밝혔습니다. 문 행정관이 개통을 통해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공직 비리를 담당하는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이첩됐다는 겁니다. 앞서 백 전 비서관이 한 설명과 같았습니다. 청와대는 문제의 문건을 공개해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대해선
개인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숨진 수사관이 울산에 간 건 이 사건 때문이 아니라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입니다.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로 숨진 수사관이 울산에 다녀와 쓴 보고서를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숨진 수사관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제보자가 울산 부시장으로 밝혀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그런데 논란의 한 편은 이 첩보 문건의 내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낸 이 첩보엔 6, 7건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이 망라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로 이어진 이 건축 현장 이권 개입 의혹 외에 울산시의 인사비위 의혹도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첩보 문건은 방준원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만들어 경찰에 간 첩보 문건의 제목은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 A4 용지 3-4장 분량의 이 문건에는 김 전 시장 측을 대상으로 한 의혹 6, 7개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 소속, 직책 등 간략한 인적 사항도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에서 이미 알려진 몇 건을 포함해 김 전 시장 측근들이 연관된 업체 유착 의혹이 3-4건, 나머지는 울산시의 인사 비위 관련 첩보였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가운데 신빙성이 있다고 본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이권 개입 의혹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정 레미콘 업체가 사업을 딸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비위 첩보는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인사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시장 본인의 비위인지 측근 비위인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해당 첩보에 대해 목적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면 꼭 시장 본인이 아니라 가족을 겨냥하더라도 그런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첩보 생산과 이첩, 실제 수사 과정에서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오전부터 시작했는데 압수수색 언제쯤 끝났습니까? 네, 압수수색은 오후 5시 반쯤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오전부터 6시간에 걸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대상이 된 곳은 청와대 내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이 비서실 소속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의 감찰이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보통 청와대 압수수색은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검찰이 청와대에 가기 전 사전 협의를 하고 받을 자료 목록을 정해 넘겨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와대와 검찰 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청와대로가 영장을 제시하고 임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자료 요청 목록을 검토한 뒤 일부 자료를 제출했는데 검찰은 청와대 경내에 있는 서별관 건물에서 대기하면서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는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나눈 메시지 등 감찰 중단 의혹을 밝힐 주요 단서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압수자료 분석을 끝내는 대로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조국 당시 민정수석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청와대 압수수색 소식 최유경 기자였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청와대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이병도 기자, 압수수색이 정오 조금 전부터 진행이 됐죠. 청와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압수수색은 11시 반부터 진행됐지만 관련 보도가 아침부터 나오면서 청와대는 하루 종일 술렁이었습니다. 1년 만에 또 압수수색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어제 청와대가 검찰을 향해서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 이렇게 공개 경고했었죠. 그 다음 날 바로 이어진 압수수색에 당혹해하는 분위기도 역력했습니다.
네, 압수수색 끝나고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청와대 대변인 명의의 공식 입장에도 이런 분위기가 묻어났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는 작년 김태우 사건 때 압수수색했던 자료와 대동소이하다면서 작년에 협조했던 것처럼 오늘도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하는 등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 진술에 의존해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공식 입장문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유 전 부시장 사건에 대해 공식 언급을 자제하던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감찰로 밝혀진 비위 사실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를 지금의 검찰 수사와 비교해서 감찰 무마했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받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와 청와대의 적극 해명이 부딪히면서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네, 청와대에서 이병도 기자였습니다. 네, 검찰이 이틀 전 서초경찰서에서 고인이 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죠. 이 암호 해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시 이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수사관이 왜 숨졌는지 밝히려면 포렌식 자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이른바 백원우 첩보문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은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그동안 포렌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가 돼서야 뒤늦게 시작된 포렌식에는 경찰관 3명도 참여했습니다. 아이폰 기종으로 보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암호 해제 프로그램을 연결한 뒤 다시 휴대전화를 밀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포렌식 작업과 별개로 경찰은 오늘 저녁 이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에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포렌식센터 등 휴대전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들이 적시됐습니다. 이틀 전 내줬던 휴대전화를 다시 확보하겠다는 건데 숨진 수사관의 사망 경위를 밝히려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현재 경찰이 포렌식 과정에 참여토록 하면서도 관련 자료를 제공할지조차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부검에서 타살 혐의점이 나오지 않은 만큼 경찰이 사망 원인을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휴대전화 등도 넘겨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숨진 수사관의 유서 내용을 두고 먼저 검찰과 청와대가 공방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에는 휴대전화와 포렌식 자료 확보를 두고 검경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특감반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개혁 저지를 위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경찰과 합동수사단을 꾸리지 않으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민주당과 함께 검찰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으로 수사를 막으려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인적 쇄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뺀 다른 당들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당은 정체불명의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어젯밤을 최후 통첩 시한으로 정했던 민주당은 오늘 당장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을 불러 모아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논의에서 빠지면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구에 손해가 뻔할 예산안 논의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매우 시급하고 또 시간이 실제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회동할 수 있도록 한국당의 문을 열어둔다면서도 다른 야당 의견을 6일까지 모으고 9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올리겠다는 시간 계획을 알렸습니다. 예산안에는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걸 수가 없어 한국당에게는 압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권한도 없는 정체불명의 야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당에는 채찍, 다른 야당은 예산이라는 당근으로 유혹해 공수처법,
선거법을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해관계에 협조하는 군소정당과 함께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공공연히 겁박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90% 정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쟁점이 되어온 기소심의위원회를 일단 설치하되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줄지가 막판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한국당은 백원우 청와대 전 비서관의 별동대가 공수처의 미래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네, 어제 사실상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경질한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갈등은 오히려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당이 맞냐, 당 사유화란 말도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청와대 앞 천막에 모인 최고위원들과 중진들, 안에서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실상 경질을 두고 나온 말입니다. 천막 들어갔을 때 얘기를 좀 하시던데 어떤 일 때문에 혹시 얘기를 하신 건지. 이어진 의원총회. 나 원내대표는 어제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춥니다. 반발은 오히려 더 커졌고 대상은 황교안 대표였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정당입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싸워나가야 되는데 화합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당 대표가 현명한 선택을 했어야죠. 원내대표의 교체 결정 권한은 오로지 의원총회에 있다. 황 대표가 단식으로 얻은 건 당 혁신이 아니라 당 사유화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진화에 나선 황 대표, 친항하려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며 나 원내대표도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당을 살리는 일에 같이 힘을 합하자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수선한 가운데 원내대표 출마 선언은 이어졌습니다. 다른 정당과 협의하고 연합하여 구도를 바꾸고 여당을 압박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친항 체제 논란 속에 황 대표와 당내 중진들의 충돌은 공천이 다가오면 올수록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이른바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북한과 미국의 신경전이 한층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49일 만에 백두산에 올라 혁명 정신으로 제국주의자들에 맞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또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하면서 중대 결정도 예고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거듭된 위협에 트럼프 대통령도 발언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로켓맨이란 표현을 쓰고 또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내비쳤죠. And we're by far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and hopefully we don't have to use it. But if we do, we'll use it. 네, 두 최고 지도자들이 가세해 더욱 거세진 신경전, 북미 관계가 강대 강구도로 돌아서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백마를 타고 눈 덮인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선전하는 항일 투쟁 유적지를 둘러봤습니다. 부인 이설주 여사와 개울을 건너고 모닥불을 쬐는 등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항일 투쟁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봉쇄 압박 책동을 거론하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례적인 건 군 간부들의 동행입니다.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과 각군 사령관, 군단장들을 대동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책동이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 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언제나 백두의 공격 사상으로 살며 투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한이 선전하는 항일 투쟁 유적지에서 미국에 대한 항전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른바 새로운 길에 대한 결심을 암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력갱생이라든지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사회주의 연대를 강화하는 이런 조치들은 바로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북한은 이달 하순에 당의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소집했습니다. 변화된 대내외 정세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결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집권 이후 12월에 당 전원회의를 여는 건 처음으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에 관한 중대 결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말 시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상황에 따라 군사적 도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내년은 당 창건 75주년이고 5개년 계획에 따른 경제 발전의 성과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한계선인 레드라인을 넘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하고 또 무력 사용도 필요하면 가능하다는 말까지 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으로 치닫는 거 아닌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의 방위비 더 분담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어떤 의도일까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규 특파원, 이 트럼프 대통령이 2년 전이죠. 화염과 분노를 거론하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했을 때 썼던 말인데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어떤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로켓맨이라는 말만 들으면 이거 북한과 미국이 뭔가 한판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2년 2개월여 전 트럼프 대통령 로켓맨 발언,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I like him, he likes me, we have a good relationship, we'll see. We'll see what happens. He definitely likes sending rockets up, doesn't he? That's why I call him Rocket Man. 네, 육성으로 들으니까 상당히 다른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번 발언이 예전처럼 작정하고 북한을 위협하는 맥락은 아니라는 건데 하지만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한 건 좀 압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북미 대화 국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까지 하며 압박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사이 좋다고 북미 비핵화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정한 연말 시간이 다가오면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러지 말라는 경고 같습니다. 한편으론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답답해하는 속내도 엿보입니다. 네,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함께 한국에도 과하다 싶을 정도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 더 내라는 거죠? 동맹을 달러 박스로 보는 것 같습니다. 노골적입니다. 한국은 물론 나토에도 그렇고 모든 동맹을 가리지 않습니다. 국내 정치와 연결돼 보입니다. 하원 탄핵조사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은 연일 탄핵 뉴스가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한테 탄핵이라니 라는 뜻을 미국 유권자들이 알아주길 원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김은규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시키는 발언을 하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단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에선 미국이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 측 협상 대표가 밝혔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등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여러 해석을 낳기에 충분했습니다. It can be debated. I could go either way. I could make arguments both ways. But I do think this. I think if we're going to do it, I think it's, they should burden share more fairly. 듣기에 따라선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당장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까란 분석도 있었지만 한국 측 협상 대표는 그런 얘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주한미군 연계성을 시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장에서 얘기가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협상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한 만큼 추가적인 상황 변화로 인식하진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공개 발언인 만큼 한국 측엔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 외교위와 군사위원장이 국무부와 국방부 장관 앞으로 핵심 동맹인 한국을 방위비 협상으로 너무 압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거기엔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안보를 증진시킨다고도 돼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을 연계시키지 말라는 미 의회 지도자들의 발언은 그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동맹을 손익계산서로 따지는 트럼프식 방법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미 행정부의 대응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사드 갈등 이후 처음으로 방한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오늘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도쿄올림픽의 성화 출발지에서 방사선 고선량 지점, 이른바 핫스팟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올림픽을 재건과 부흥의 상징으로 삼겠다며 성화봉송로로 후쿠시마 원전 주변을 누비는 일정을 짰는데요. 일본 정부가 긴급 제엄을 실시했지만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남쪽으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제2빌리지. 내년 3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도착한 도쿄올림픽 성화가 출발하는 곳입니다. 대지진 상처를 극복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大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復興を代表するといいますか、復興を牽引するというか、そんな気構えで準備を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런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조사 결과 이곳에서 방사선 고성량 지점, 이른바 핫스팟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주차장 지표면에서 측정된 방사선량은 시간당 71 마이크로시버트, 기준치의 308배, 원전 사고 이전과 비교해선 무려 1775배에 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재조사를 통해 같은 수치를 확인하고 긴급 재염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된 뒤였습니다. サッカーゲームが開かれていて、でたくさんの子どもたちがいたということなので、背も低いし、地表面に触れる機会も多いので。 문제는 다른 성화 봉송로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제2빌리지를 출발한 성화는 사흘간 원전 주변을 누비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방사선량이 높아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이른바 귀환 곤란구역까지 관통하는 경로입니다. 성화봉송로는 일본 정부가 집중적인 재염 작업에 공을 들였던 곳입니다. 일시적인 재염 작업이 결국 실패했고 재오염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을 이번 조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수요일인 오늘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선 어김없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정기 수요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수요 시위를 중단하라며 대놓고 맞불 집회가 열렸는데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인 이우연 박사가 주도한 집회였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416번째 정기 수요 시위가 열린 옛 일본 대사관 앞입니다. 수요 시위 장소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못 보던 집회가 열렸습니다.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저자인 이호연 연구위원이 주도한 집회입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의 강제동원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해 큰 파문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오늘은 평화의 소녀상이 역사를 왜곡하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다며 철거를 거론했습니다. 위안부 소녀상은 성노예였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역사를 왜곡하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수요 시위는 일본을 모독하는 정치 집회라는 과격한 말까지 나왔습니다. 수요 시위 주최 측인 정의기억연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우연 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들을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실제로 저분들이 하는 말이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에 대한 명백한 왜곡, 역사에 대한 명백한 왜곡. 두 집회는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우연 박사를 중심으로 한 수요 시위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은 앞으로 매주 수요 시위가 중단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갈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아직까지 실종자 3명을 찾지 못한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의 수색 작업이 실종자 가족들의 뜻에 따라 8일 잠정 종료됩니다. 10일에는 순직대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합동 연결식이 소방청장으로 거행됩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오는 8일 실종자 수색 작업 종료는 소방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꼭 39일 만입니다. 수색 종료 결정까진 남은 실종자 가족들의 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 때문에 진행도 못하고 있고 서로 간에 이런 배려 속에서 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소방청은 순직 소방대원들에 대한 합동 연결식을 오는 10일 소방청장으로 거행할 예정입니다. 합동 연결식 전까지는 모레부터 합동 분향소를 마련해 고인을 애도할 계획입니다.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희생되신 5분의 그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자 합동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합동 분향소에는 국민 누구나 오셔서 조의를 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순직 소방대원은 김종필 기장, 이종우 부기장, 서정용 항공장비 검사관, 배역 대원, 박담비 대원 등 모두 5명입니다. 김종필 기장은 2007년 공군 소령으로 예편해 중앙 119 구조본부에 입사한 뒤 350여 차례 사고 현장에 뛰어든 베테랑이었습니다. 이종후 부기장 역시 공군 소령 예편 뒤 도서산간 지역의 어렵고 힘든 구조 현장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 항공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서정용 검사관은 안전한 항공 업무 수행을 위해 꼼꼼히 항공 정비를 연구한 대형 헬기 선임 검사관이었습니다. 배역대원은 해군 심해 잠수사 출신으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수색 작업에서도 활약한 구조대의 핵심 요원이었습니다. 박담비 대원은 지난해 소방 공무원에 임용된 뒤 최고의 소방관이 되고자 쉬는 날에도 구급 연습을 하던 소방본부의 인재였습니다. 순직 대원들의 가족들은 장례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독도 인근 사고 해역을 찾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려다 순직한 대원들의 뜻을 기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큰 병이나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막상 일이 터져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을 받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당국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해도 좀처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계 1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분쟁을 둘러싼 다툼, 그리고 애태우는 가입자들의 사연을 김지숙, 오대성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삼성화재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김모 씨는 지난해 5월 아파트 현관 지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결론 낸 사망 원인은 창문에서 과실로 떨어진 추락사였습니다. 같은 삼성화재에서 일하던 김 씨 어머니는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상해 사망보험금 12억 4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김 씨의 키가 172cm로 창문 높이가 배꼽 위까지 올라와 실수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살해야 되는 이유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살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어디서 죽었는지에 대한 표시를 대부분 해요. 근데 그런 것도 한 개도 없어요. 김 씨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받았습니다. 창 밖으로 몸을 기울였더라도 극단적 선택을 의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삼성화재 측은 금감원 권고에도 보험금의 30%만 받는 선에서 조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보상을 못 받는데 제 고객님들을 제가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은 되게 불안한 마음이에요. 삼성 보상 잘 안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삼성화재는 용역 조사 결과를 따랐고 소송 전 합의 가능성을 물어봤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한 푼의 보험금이라도 사실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이제 보험료 인상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성화재는 지난달 유족에게 줘야 할 돈이 없다며 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도 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은 박보경 씨는 8번의 항암 약물 치료와 20번 넘는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요양병원에도 주기적으로 입원해 온열암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상세포까지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맥도 못 추고 먹지도 못하고 요양병원에서 그 면역 치료를 안 하면 저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2014년부터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였던 박 씨는 요양병원 입원비 8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 약관을 내밀었습니다. 무엇이 직접 치료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 약관이었습니다. 당연히 입원을 하면 당연히 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죠. 저도 그 고객들한테 그렇게 다 판매를 했었고요. 못 준다고 하니까 그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금감원은 요양병원 입원이 꼭 필요했던 치료라며
지급을 권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1,500을 주겠다. 그래서 이거 받고 그냥 끝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자를 만났는데 그럼 소송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암 입원 보험금 관련 분쟁에서 삼성생명이 금감원 권고를 전부 수용한 비율은 39%로 다른 보험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급해야 될 암보험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제 다른 보험사들에 비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생명은 판례와 환자별 상황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방금 보신 보도처럼 보험사의 이 보험금 지급 거부로 피해를 보신 분들 KBS가 찾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1위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 30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3년을 끈 소송인데 이런 판단의 근거가 뭔지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공정위는 이동통신기술 특허를 독점한 퀄컴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경쟁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액만 1조 300억 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입니다. 퀄컴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3년간 진행된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소송의 최대 쟁점은 퀄컴이 확보하고 있던 통신칩 관련 표준 필수 특허를 경쟁업체에 공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표준 필수 특허란 다른 기술로 대체가 불가능한 특허입니다. 해당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이를 타 기업에게 공정하게 제공해야 하는데 법원은 퀄컴이 이를 사실상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퀄컴이 경쟁사의 특허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공했더라도 영업 정보를 제공하라는 등 불리한 조건을 걸었다는 겁니다. 또 거래 상대방인 LG전자와 화웨이 등 휴대폰 제조사엔 퀄컴과의 특허 계약 체결을 따로 요구하고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퀄컴 통신칩 공급을 일방적으로 끊을 수 있다는 조건을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퀄컴의 이 같은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퀄컴이 이 같은 행위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이를 토대로 경쟁사보다 가격과 생산량, 품질에서 우위를 갖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퀄컴은 공정위의 결정이 사실과 다르고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곧 상고할 전망이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법원은 보통 법을 어긴 사람을 심판하고 단죄하는 기관으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법원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색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죄와 처벌이 아닌 치유에 초점을 맞춰 음주운전 사건을 다뤘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채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블릿 PC로 현재 시각을 알린 뒤 한 남성이 카메라 앞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지금 퇴근하고 애들이랑 같이 이제 저녁 먹고 34살 허모 씨가 자신의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낸 과제물 영상입니다. 허 씨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허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첫 재판에서 허 씨를 보석으로 풀어줬습니다. 보석 조건은 3가지. 석 달 동안 술을 입에 대지 말고 밤 10시 전에 귀가할 것. 매일 온라인 비공개 카페에 활동 보고서와 동영상을 올리라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처벌보다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자는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시도한 겁니다. 범죄의 원인이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과제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허 씨가 영상과 글로 금주일기를 쓰면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은 격려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온라인 채팅창에서 회의도 했습니다. 103일 동안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허 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도 가급적 술을 마시지 말고 밤 10시까지 귀가해야 한다고 명했습니다. 술이 아니어도 애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은 걸 만들었거든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치유법원 제도 연구를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네, 하루에도 몇 번씩 마트에서, 학교에서 또 관공서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분들이죠. 바로 시간제 근로자들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형태도 다양화하자는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사회보험 가입률 30%가 안 되고요. 이 국민연금 가입률도 20%가 안 돼서 불안정한 일자리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제 근로자가 300만 명이 넘는데 여성이 73%나 됩니다. 여성 일자리는 대부분 시간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과연 당사자들에겐 선택이었을까요? 강요였을까요? 그 실태를 선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막에서 200일 넘게 노숙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 여성들.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입니다. 돌봄 교실이라는 데가 놀이의 공간이기도 하고 또 어떤 기본 학습의 그 공간이기도 하고 하루 4시간치 임금만 받고 있는데 초과 근무가 일상이 됐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시간만 4시간일 뿐 수업 준비와 행정, 심지어 청소까지 해야 할 일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수당은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 이른바 그림자 노동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을 신청하지 못하게 막고 사실상 공짜 노동, 무료 노동을 하게 하므로 노동한 대가만큼 못 받고 있어 부당하고 7년차 전화 상담원인 김미경 씨는 하루 4.5시간씩 콜을 받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콜수가 많아야 좋은 평가를 받다 보니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변기에 앉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져 있었다. 전화 2통은 받을 수 있는데 하는 마음으로 후다닥 나오다 보니까 내 앞에 동료 상담사가 뒷꼭지만 보이면서 후다닥 나가는 걸 보면서 아, 내 마음하고 똑같구나 싶었다. 시간제 근로자가 받는 시간당 임금은 평균 9,200원 정도, 최저임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라는 건 여기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승진의 기회, 교육의 기회를 온전하게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경력 단절 여성 등 사회 재진출을 원하는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시간제 일자리. 임금은 적게 주고 노동 강도만 더하는 나쁜 일자리란 지적과 함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선재입니다. 고 김용균 씨 일주기를 맞아 여전히 위험에 맞닿아 있는 노동 현장의 실태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김용균 씨가 일했던 석탄 화력 발전소 노동자들이 달라진 것 없는 노동 환경에 대해 첫 공개 증언을 했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발전소 내부 영상을 보면 지금 당장 사고가 나도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한 화력발전소의 작업장 문을 여니 온통 암흑입니다. 천장에 전등 하나 없이 손바닥만한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집채만한 기계를 다뤄야 합니다. 8년여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조명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전체 구간이 사실상 깜깜이었습니다. 또 다른 화력발전소 내부. 이번엔 석탄 먼지가 앞을 가립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진 석탄을 치워야 하지만 벨트는 멈추지 않습니다. 고 김용균 씨도 돌아가던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제2의 용균이 제3의 용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발전소 바닥부터 설비 구석구석까지 먼지가 수북합니다. 석탄 대신 친환경 연료라 해도 기능성 마스크 없이 위험하긴 매한가지입니다. 특정한 업무만이라도 당장의 지급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거를 특별히 따로 사서 지급을 하면 이중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린 감사에 지적당한다.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달라진 것 없는 현실에 결국 카메라 앞에 선 발전 노동자들. 특별조사위 공고안을 이행해달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는지 저희 같은 노동자를 개 돼지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네, 조선 최고의 화가로 꼽히는 단원 김홍도의 출생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 김홍도의 일대기를 펴낸 한 전기 작가가 김홍도의 정확한 출생지를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화가 김홍도. 궁중화가 시절 서쪽 호수란 뜻의 서호라는 호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이곳이 중국의 서호다, 한강의 서쪽이다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홍도의 일대기를 추적하던 전기 작가 이충렬 씨가 뜻밖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살았던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의 시입니다. 동네 앞바다를 바라보며 서호를 바라보니 아득하더라고 읊었습니다. 서호가 안산에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결정적 근거입니다. 내가 사는 집 바로 앞에 바다를 서호라고 불렀다 해서 거기서 명토박아 주신 겁니다. 서호를 바라보는 동네는 현재 단원미술관이 있는 안산시 성포동. 이 씨는 성포동의 유래를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753년 김홍도의 스승 강세왕과 지인들이 이곳에서 시 모임을 연 뒤 만든 시집입니다. 단원에서 시 모임을 열었다는 뜻의 제목 옆에 성고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성고는 지금의 성포동을 가리키는 옛 이름. 따라서 안산시 성포동을 김홍조의 출생지로 봐야 한다는 게 이 씨의 결론입니다. 출생은 어디였었고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났고 서울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고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는 놀랍게도 그동안 안 알려져 있던 사실이 대단히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홍도의 생애와 관련해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은 앞으로 김홍도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류현진과 김광현,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두 투수가 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FA 류현진과 미국 진출을 선언한 김광현, 둘은 과연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첫 소식 강재훈 기자입니다. 한 시상식장에서 LA 다저스 유니폼을 본 류현진의 한마디. 저 무소속인데? 미국 진출을 위해 최근 현지 에이전트와 계약한 김광현도 뒤이어 등장했습니다. 1년 만에 재회한 두 선수는 잠시 밖으로 나가 오랜 회포를 푼 뒤에야 시상식장에 나란히 재입장했습니다. 어느 팀을 갈 것 같냐? 형은 어느 팀을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선수는 둘 다 잘 모르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한국 프로야구에선 단 한 번도 맞대결을 펼쳐본 적이 없는 류현진과 김광현. 메이저리그에서 맞대결할 기회를 놓고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당연히 경기장 안 말고 밖에서 만나는 건 좋지만 경기장에서 만나면은 서로 부담스러울 거고 별로 반갑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어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기 때문에 같은 리그에서 가깝게 자꾸 현진이 형의 모든 걸 캐내는 거머리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평균 자책점 1위, 한국인 최초 사이 영상 최종 후보 등극까지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류현진은 김광현을 향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도 건강인 것 같고 선수들한테 빨리 다가가서 선수들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한국 야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류현진과 김광현이 꿈의 무대에서도 나란히 명장면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네, 올 시즌 K리그는 방금 했던 이 세레머니 주인공의 한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K리그 1 MVP이자 울산의 준우승을 이끈 중원 사령관 김보경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울산대 축구선수 미드필더 김보경입니다. 이번 MVP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상 소감을 좀 짧게 5글자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울산의 수상? 울산의 수상. 네. 누군가 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유명하신 분을 좀 닮았다고 그죠?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누구 많이 들었어요? MC계 좀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네. 유재석을 좀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국민 MC 유재석 씨.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얼마나 이게 비슷한지. 네, 한번 써보겠습니다. 약간 잠깐만. 네, 약간 유재석 씨 약간 신인 시절. 신인 시절. 네, 그 모습이 있네요. 좀 비슷한가요? 네. 울산이 최종전에서 부진했습니다. 네. 김보경 선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또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던 부분에서 조금 안 좋았던 장면도 많이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쉽고 좀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계속 이렇게 조급한 마음에 그러지 못했던 부분도 굉장히 좀 패배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뛰어보시니까 동해안 더비 어땠나요? 더비가 그렇게 치열해? 라는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선수였는데 이제 유니폼만 봐도 갑자기 막 화가 나는 좀 그런 선수가 된 것 같아서 상대 유니폼을 봐도 화가 나는? 네, 제가 이제 정확히 더비에 되게 신경을 쓰게 된 선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해안 더비에 대한 각오, 이것도 시간 관계상 한 5글자로 내년에 보자? 내년에 보자. 국가대표에 선발이 되지 않았을 때도 있었고 일본 리그에서 좀 부진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당당히 MVP를 받았어요. 비결이 뭔가요? 계속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으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선수는 안 좋은 시기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험이 지금 제가 이런 좋은 상황을 만끽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일본전이 있습니다. 박지성 선배처럼 일본전 산책 세레머니 골을 넣고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요즘 이제 한일전에서 그 산책 세레모니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된 또 하나의 세레모니가 돼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은 해보고 싶네요. 네. 지금도 유럽에서 많은 우리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언젠가 K리그로 돌아와서 흥행에 도움이 된다면 서로 좋은 일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유럽을 나갈 때 꼭 K리그에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나갔었고요. 그리고 지금 K리그에 있다가 유럽에 나간 선수들도 굉장히 K리그에서는 에이스 역할을 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에 있던 선수들이 K리그 팀에 돌아와서 각 팀의 좀 에이스에서 팀을 이끌고 좀 스토리를 만드는 좀 그런 리그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리그 최고의 별 울산의 김보경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특별한 일전을 앞둔 토트넘의 모리뉴 감독이 손흥민에게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난해 맨유에서 경질됐던 모리뉴 감독이 이제 적장으로서 올드 트래포드에 서게 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싶은 경기일 텐데 모리뉴 감독은 최근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손흥민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m here for how many days? 10, 12. I'm in love with that guy. So I can imagine the people that is here with him. Everybody in the club is so happy with him. 맨시티 제주스의 절묘한 가마치기 슈팅이 골망을 가릅니다. 골키퍼가 몸을 날려보지만 손 쓸 수 없는 위치로 감아찼습니다. 제주스의 득점 행진은 멈추질 않습니다. 후반 5분 베르나르도 실바의 크로스를 발리슛으로 연결하며 오늘 경기 2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2골 모두 환상적이었죠. 후반 23분 로드리의 총알 같은 쐐기골까지 터진 맨시티. 번리를 4대1로 꺾고 선두 리버풀과의 승점 차를 8점으로 좁혔습니다. 여자 핸드볼이 세계선수권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결선 리그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강호들을 연파하며 내년 도쿄올림픽 전망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진석 기자입니다. 돌풍의 중심엔 강은혜와 류은희 트윈 타워가 있습니다. 농구의 센터 역할을 하는 피봇 강은혜는 키 185cm의 탄탄한 체격으로 유럽 선수들도 뚫어냅니다. 강은혜가 상대 수비를 막아주면 에이스 류은희에게 슈팅 공간이 열립니다. 유럽의 체격을 이겨낼 공격 루트가 생기면서 강호 프랑스를 꺾고 덴마크와 비기는 돌풍이 가능했습니다. 2년 전엔 조별리그도 넘지 못했던 대표팀은 오늘 호주를 꺾고 죽음의 조에서 3승 1무를 기록해 결선 리그에 진출했습니다. 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그 선수들과 대등하게 경기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잘 경험하고 온 게. 대표팀 사령탑에 복귀한 강재원 감독은 스피드에 집중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이미경을 중심으로 한 빠른 패스로 양쪽 측면 공격까지 살아나 득점 루트 다양화에 성공했습니다. 작전 탁틱에서는 저희가 한 7개, 8개 저희들이 파스트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경기 루트를 활용하고 있고. 리우올림픽 조별리그 탈락 이후 침체됐던 여자 핸드볼이 유럽팀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도쿄에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국내 선수만으로도 잘하던 프로배구 우리카드는 외국인 선수 펠리페가 돌아와 더 강해졌습니다. 삼성화재를 꺾고 6연승을 달렸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펠리페. 서브 득점을 터뜨리며 포효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으로 상대 공격까지 막아내며 트리플 크라운을 완성하네요. 어느새 팀의 에이스로 거듭난 신예 황경민까지 힘을 보탭니다. 상승세는 멈출 줄 모릅니다. 우리카드는 삼성화재를 완파하며 창단 후 최다인 6연승을 달립니다. 최근 남자 프로배구에 아프리카 우간다 출신 선수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농구를 하다가 배구로 전향한 다우디를 이준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현대캐피탈 새 외국인 공격수 다우디의 타점 높은 공격이 코트에 꽂힙니다. 엄청난 점프력으로 상대 공격까지 막아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주 기가 막힌 점프를 갖고 있습니다. 코트 위에선 강인한 전사 같던 다우디. 하지만 경기장 밖에선 24살 순박한 우간다 청년 그 자체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우디입니다. 농구 선수 출신인 다우디는 동료들과 드리블 대결까지 펼치며 팀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습니다. Yeah, step by step I'm fitting in the style of play, the things I need to change. Yeah, because different league have different style of play. Yeah, but it's not difficult. I'm coping very fast. I'm happy for that. 최태원 감독도 다우디의 빠른 적응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강점인 높이에 비해 기본기가 부족한 다우디에게 토스 등을 손수 알려주며 한 단계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Good, like a father. 뭐 기대는 뭐 한도 끝도 없는 거고 힘들더라도 또 힘든 역경 이겨내면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나먼 땅 한국에서 비상을 꿈꾸는 우간다 청년 다우디. 프로배구의 판도를 뒤흔들 새로운 얼굴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휴스턴의 제임스 하든이 오심에 울었습니다. 덩크한 공이 분명히 림을 통과했는데 심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입니다. 내일 찬바람과 함께 다시 기온이 아주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강원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서울의 기온도 뚝 떨어지면서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영하 2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등 절정의 추위를 보이면서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 또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다시 호남 서해안에 비 또는 눈이 약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대부분 영하 5도 이하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고 낮에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안동이 영하 3도, 전주 영하 2도 등으로 영하권의 추위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중부지방에는 눈 또는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